네, 반갑습니다.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증시 좀 리뷰를 해보면서 주요 이제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화두가 좀 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을 투자자라면 사실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뭐 인플레이션 이 경제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다음에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뭔가 고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는 이제 물가 상승이라고 하죠.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물가가 정말 이제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이제 다들 이 디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이제 디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뭐 이전에 대공황이 온다, 그 다음에 뭐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온다, 뭐 그런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시장이 갑자기 확 변하고 있어요. 사실 뭐 근래 한 10년 안에 아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거의 이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현재 이제 미국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의 수수께끼라고 할 정도로, 아니 왜 이렇게 돈을 계속 풀어도 참 이게 물가가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옐런의 수수께끼와 지금은 반대로, 도대체 이 물가가 왜 안 잡히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좀 걱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은 뭐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예, 철강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만 봐도, 포스코가 이전 이 2007년도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76만 5천 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한다. 그렇게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10만 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가. 근데 뭐 이때 뭐 이 워렌 버핏이 포스코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이다, 뭐 그래서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할 정도로 그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10만 원이 안 됐고, 그 10만 원이 안 됐던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가 거의 한 10배 가까이, 그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 포스코가 뭐 정말 한 10년 넘게 계속 이제 우하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한번 반짝 반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쌍바닥을 형성을 했는데요. 어저께 이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렇죠. 실적이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은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뭐 큰 차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기 대비해서 21.88%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42.86%, 그렇게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뭐 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도 많이 올랐지만 참 이제 충격적인 건 전년 동기 대비예요. 이제 작년 같은 분기, 같은 이제 3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71.88%가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정말 대단하죠. 784.62%. 그러니까 8배가 올랐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주가는 지금 보시게 되면 8배 갔냐? 8배는 못 갔어요. 15만 원 정도에서 이제 8배가 간다라고 하면은 12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40만 원에서 한번 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한번 이제 이전 고점 부분에서 맞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이 포스코 철강 업체들을 두고 나오는 말은 피크아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 철강석 가격이 굉장히 좀 급락을 했죠. 5% 넘게 철강석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야, 철강석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당연히 이 뭐 반도체가 반도체 가격 따라가는 것처럼 철강석 가격 자체가 이렇게 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더 갈 수 있겠냐. 지금 실적은 그냥 이제 꼭지점이다. 그 이제 숫자에 너무 현혹되지 마라. 왜냐하면 주식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암만 그래도 이거 실적이 너무 좋지 않냐, 너무 저평가지 않냐. 그러니까
이 실적이 그 포스코 아마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일 겁니다. 한 분기에 이제 3조를 찍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30조가 안 돼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제 시가총액 근처가 되죠. 근데 영업이익에 지금 3분기 한 분기의 영업이익에 곱하기 10을 해도 이 포스코 시가총액이 더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상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지금 몇 배예요? 3배가 넘게 뜁니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3배는 사실 이 완전 최저점 대비해서는 3배를 갔지만 한 20만 원 부근에서 보면은 한 60만 원, 70만 원.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최고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실적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그 향후 실적이 문제예요. 향후 4분기 실적이 좀 이제 다운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이 철강석 가격 자체가 좀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도 지금 철강 생산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의 어떤 조강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피크아웃이 좀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좀 시장의 공통적인 컨센인데, 저도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사야 된다, 아니다 지금 피크아웃이다, 그렇게 딱 잘라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현재 실적은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앞서 말씀드린 요 실적, 요게 만약에 요 정도로 이제 다운이 된다라고 해도 사실 괜찮아요. 그래도 사실 충분히 더 간다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작년 이 3분기, 작년 특히 2분기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가 더 오르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오늘의 이제 주제입니다. 바로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요 이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전력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를 일단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중국과 인도는 대표적인 이제 세계적인 공장이 있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죠. 근데 이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막 찍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중국과 인도의 이 물건 찍어내는 단가가 크게 치솟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글로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이 전부 다 이제 뭐 비용이 증가하면서 물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찍어내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10% 뜁니다. 물론 전 세계의 어떤 물가가 10% 뛴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당연히 상당히 큰 영향을 주겠죠. 아마 전 세계 물가가 1%는 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과 인도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것이냐, 그거를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국과 인도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중국과 인도는 석탄 발전이 대부분 이제 에너지의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석탄 가격이 어제도 이제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석탄 가격은 계속 치솟는데 중국하고 인도는 뭐 사실 어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좀 이제 개발 도상국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게 석탄으로 이 전기, 부족한 전기를 계속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석탄 가격이 계속 치솟으니까 뭐예요? 전기 요금이 계속 오릅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는 전기 요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업용 전기 요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 공장을 돌려야 되고 그 공장은 전기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다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전기 요금이 여러분들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중국과 인도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것이냐? 다른 방법이 있냐? 중국과 인도의 전력난이 빠르게 해소되고 석탄 가격이 뭐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인이 있나?
석탄을 더 이제 캐서 석탄을 더 많이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예요? 가장 큰 문제, 바로 이제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친환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전기차가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수소, 그 다음에 뭐 탄소 배출권 관련 가격이 실제로 이제 미국 ETF 상품으로 뭐 유럽이나 전 세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지금 이미 추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 친환경, 이 지금 ESG라고 하는데 ESG의 제일 앞에 E가 이제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도 이제 ESG에 신경 쓰지 않는 기업은 우리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금이 무려 1경이죠, 1경. 그러니까 사실 블랙록이 투자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급락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지분 빼는 순간 그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ESG 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가장 선두주자로 그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데, LG화학에 대해서도 뭐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LG화학 지금 이 대규모 주행가의 이 리콜 사태가 거의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호재가 계속 되면서 주식이 계속 오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주식을 좀 하다 보면은 세상에 그냥 다이렉트로 그렇게 가는 종목은 없다는 거를 너무도 이제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LG화학이 요렇게 이제 올랐을 때도 보시게 되면요, 계속 오른 게 아니에요.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다가 한번 이렇게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장기 박스권이고, 또 오르면 또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주식의 상승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계단식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계단을 오를 때 계단을 뭐 진짜 그냥 일반 오르막처럼 막 그냥 어떤 걸리는 게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갈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LG화학의 주가만 봐도 이게 심지어 이제 대세 상승 구간이었어요. 23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100만 원을 넘을 때까지 약 한 이제 4배 이상 올랐는데요. 4배 이상 오르는 과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고 그 다음에 또 횡보예요. 그리고 또 오르는 듯 하면은 또 박스권이고요. 또 오르는 듯 하면 또 박스권이고, 이렇게 진짜 이 현미경을 들여다 보듯이 우리가 보면요, 그냥 박스권의 연속이에요. 이게 어떻게 4배 이상 올랐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 정도로 이게 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제 10년을 보고 투자를 해라. 투자는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는 부동산보다 더 오래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한 달만 이렇게 투자해서 빼야지 하면 LG화학처럼 이 대세 상승 사이클에서 4배를 한 이제 40%도 못 먹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제 부분도 좀 알 수가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엄청난 사실 악재가 있었어요. 하루에 뭐 주가가 10% 넘게 빠졌으니까요. 근데 늘 그렇지만 현재 이제 이 글로벌 좀 트렌드적인 부분에 잘 부합이 되고, 전기차 핵심 수혜주죠. 뭐 LG화학 배터리 안 쓰는 이 뭐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쵸? 없어요. 거의 모든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LG화학 배터리를 대부분 현재 이제 쓰고 있는데, 고급 차종일수록 더 이제 LG화학 배터리를 씁니다. 근데 이 최근에 이만큼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건 단기간 반등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어떤 이 산업 분석이나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평상시에 잘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떨어질수록 좀 잡아봐야겠다. 그럼 다시 이제 거의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콜 사태는 사실 늘 어떤 이 자동차 브랜드들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일이었잖아요. 거의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리콜 다 하죠. 심지어 최근에 정말 이 핫한 테슬라도 리콜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도 이거 해소가 되겠구나.
그리고 LG화학은 이 위기를 다시 그 성장의 발판, 기술 발전에 좀 더 이제 열을 올릴 것이고 좀 더 안정된 배터리를 생산해 내겠구나.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 오히려 좋은 기업을 사시는 게 맞고 안 좋은 기업의 주가가 별 이유 없이 계속 오를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이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LG화학을 이제 왜 말씀드렸냐면은 ESG 관련된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지금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해도요 LG화학에는 사실 큰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을 다 빼앗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말을 합니다만 LG화학의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이 석유화학 쪽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따로 떼어져 나간다라고 해도 지분은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분 가치가 다 반영이 돼요. 근데 지금 요것도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엮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다들 이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동안 이 워렌 버핏이나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저물가 시대니까 가치주가 부각이 거의 안 됐습니다. 가치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지주회사들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지주회사들이 사실 할인이 좀 많이 되죠. 보통은 지주회사가 아니라 사업회사를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제 떼어져 나가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해요. 성장성이 크고 실제로 따로 이제 어떤 독립적인 좀 이 사업적인 그런 이제 부분을 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부각이 된다. 왜냐면 금리가 저렴했기 때문에. 즉 이제 성장에 대한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우리가 뭐 10년 안에 한 100배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어.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거의 0%대 금리로 굉장히 저렴하게 땡겨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주는 사실 메리트가 떨어지고 반대로 인플레이션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금리는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주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사실 어떤 시황적인 부분이나 어떤 시장적인 이 해석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짱,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회사를 사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지만 최근에 지주회사들의 흐름을 보면요. 삼양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한번 이렇게 좀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한라홀딩스 이러한 어떤 홀딩스 지주회사들의 이 움직임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주회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말 다 저렴해요. 그러니까 가치주들이 대부분 이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앞서 이제 철강주랑 사실 비교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만 철강주는 한 분기 영업이익이 10을 곱했는데도 시가총액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사실 저렴했지만 LG화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나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그 배터리 리콜 사태 때문에 실적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2분기까지는 한 분기 영업이익이 2조를 넘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이 막 50조 초반 뭐 그랬으니까요. 사실 뭐 곱하기 10을 하고 그 다음에 4분기니까 4를 해가지고 뭐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앞으로 이 유가 가격이 계속 고유가 시대로 간다 라고 하면은 화학 업종들도 당연히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 배터리 사업부를 떼내도 크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지주회사격으로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분을 절반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에도 다 이제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된다. 그래서 ESG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 화학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그동안 이 화학회사들은 사실 뭐 친환경 관련 어떤 기업 그런 쪽으로 이제 꼬리표가 붙기에 좀 힘들었어요. 그냥 이제 뭐 화학 뭐 우리가 늘 쓰는 거
늘 이제 뭐 그런 이제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내는 기업이구나. 그냥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뭐 실적도 크게 개선이 안 됐고 사실 크게 관심을 못 받았는데 요것도 이제 화학 업종도 유가의 상승, 유가의 상승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중국 쪽입니다. 예. 화학 업종 우리가 지금 좋게 봐야 되는 이유가 유가의 계속되는 상승 플러스 이제 중국 이슈.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석탄 발전을 하면서 석탄 베이스로 석유화학 제품을 많이 생산을 해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중국이 최근 전력난 때문에 다시 석탄 발전 비중을 늘려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그럼 석탄 발전을 더 늘릴 것이냐, 그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어떤 한 국가만이 탄소 배출세를 내는 게 아니라 각 국가 간에도 탄소 배출세를 부여할 수 있게 탄소 국경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어떠한 제품을 생산해 내면요, 거기에 국제 세금이 다 붙는 꼴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만약에 석탄 발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중국 제품을 수입할 때 그냥 절대 수입을 못해요. 거기에다가 그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발생했던 이산화탄소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아니라 석유 베이스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보다는 확실히 환경오염이 덜하죠. 공장 설비 자체도 중국보다 훨씬 첨단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ESG 관련 트렌드에 부합되는 그러한 이제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이 그 선두 주자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어떤 그런 투자 향후 투자 방법 스탠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친환경적인 부분이 없으면 투자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 석유화학 업체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굉장히 친환경 설비가 잘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석유화학 업체로 이동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돈을 빼가지고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ESG 어떤 뭐 채권이라든지 투자금의 굉장히 좀 무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돈이 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지 않으면 돈이 몰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창업 같은 거를 할 때도 그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지죠. 마찬가지로 어떤 뭐 자산운용사나 대형 이제 이 투자 주체들이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그 본인들의 어떤 정해져 있는 그 투자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투자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제 ESG를 안 하면 못 하니까 중국도 무작정 지금 석탄을 많이 떼고 그걸로 이제 환경 파괴하면서 발전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과 인도가 석탄을 통해서 전기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중국과 인도 공장 셧다운되면 이거 글로벌 밸류체인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봐주진 않을 거다. 지금 뭐 사실 미중 무역 전쟁도 진행 중인데 중국의 공장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뭐 동남아시아로 가고 인도로 이미 이동이 많이 됐죠. 그러면 중국의 경쟁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이 사태를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짜서 움직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이 너무 지금 빠른 겁니다. 그리고 전력에 대한 어떤 소비 자체도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너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완전히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떤 인플레이션적인 부분을 보면요,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친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그린플레이션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인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중국과 인도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력난이 심각하고 석탄 발전 비중이 대부분인 나라들인데 석탄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당연히 이거는 심각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를 한번 보죠. 대표적인 이제 세계 최대 소비국인 바로 이제 미국입니다. 어저께 이 미국 관련된 소비자 물가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뭐 예상치를 부합을 했어요. 물가가 근데 이 예상치가 사실 절대 낮지가 않았고 더 좀 더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이 연준에서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일시적이 아니구나. 그렇게 사실상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공통적인 컨센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이제 이 MOM 기준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냥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 근데 예상치에 부합한 것도 사실 굉장히 높은 물가인데 지금 전월 대비 예상한 것보다 더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지 살펴보시면 이게 구조적인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일시적인 그런 인플레이션으로 뭐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갔죠.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문을 닫았던 여러 이제 뭐 숙박 업체들이나 여행 업체들 그런 쪽에서 사실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단기간은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래 뭐 물가 완전히 이제 우리가 물을 모아서 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댐을 이제 무너뜨리면 당연히 물이 확 처음에 쏟아지죠. 근데 그 물이 한번 쏟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졸졸졸졸 흐릅니다. 그것처럼 경제 봉쇄를 해놨다가 그거를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한 번에 푸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급등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그동안은 계속 이제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이거는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제 물가가 이렇게 간다라고 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어제 이 세부적인 소비자 물가 지표에서 이게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 번 오르면 떨어지기 힘든 그러한 이제 세부 항목이 다 올랐다. 이게 여러분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 오르면 떨어지기 힘든 물가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식료품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라면 가격 같은 게 한번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라면 파는 업체가 그 가격을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동안 뭐 500원도 안 했던 라면 가격이 1000원 넘게 막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런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는 한번 오르면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아예 떨어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이제 임금입니다. 임금. 사장이 직원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임금을 올려줬어요. 근데 다음 달에 일을 잘 안 한다라고 해서 임금을 깎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렇죠? 노동부에 뭐 신고 들어가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번 오르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임금도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른 게
또 있죠. 한 번 오르면 거의 이제 뭐 어떤 글로벌 위기가 아닌 이상 잘 떨어지지 않는 거. 바로 이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상가들이 이제 공실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임대료를 이제 못 받는 그러한 이제 뭐 건물주도 있고, 굉장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만 오른 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이 사실 다 올랐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난립니다. 주택 경기가 지금 초화랑인데, 중요한 거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임대료도 같이 오르죠. 그렇죠? 근데 임대료가 한번 오르면 요것도 떨어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번 오르면 떨어지기 힘든 게 다 올랐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임금입니다. 임금.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요, 사실 다른 물가가 다 오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옛날에 짜장면 막 1,000원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뭐 비싼 데는 막 6,000원, 7,000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절대 여러분 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 지금 5%대, 정말 이제 한 30년 만에 오는 그러한 하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게 당분간 크게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일시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했던 그러한 이제 물가, 그러한 이제 생애부 항목 부분은 그래도 좀 일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항공운임, 항공운임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델타 항공이 조금이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제 흔들렸죠. 5% 넘게 떨어졌는데,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고유가, 델타 항공,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항공주들도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델타 항공이 마이너스 5% 넘게 급락. 우리나라 이제 항공주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간다라고 해서 올랐다가 다시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제 미국의 델타 항공을 보면, 아니 야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지금처럼 이 항공주에 주목해야 될 때가 어딨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고유가입니다. 고유가. 그러니까 항공 운임이 소폭 이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해도 지금은 이제 아예 국제 여객기가 거의 가동을 다 멈췄었잖아요. 근데 이 멈춘 거를 풀게 되면은 당연히 뭐 이제 일부 좀 항공 운임 비용이 다운된다라고 해도 전체적인 파이는 커지는 거니까 실적도 좋아지겠지. 그래서 델타 항공이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델타 항공이 다음 분기에는 또 바로 적자 전환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인 즉슨 고유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고유가가 너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유가가 크게 오르고 난 뒤에는 경기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델타 항공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비행기가 그냥 납니까? 비행기에 항공유가 들어가죠. 근데 그 항공유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항공 운임을 올려야 되는데 항공 운임을 더 이상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한번 반짝 오르고 나서 다시 이제 경쟁사들도 운임 관련돼서 비행기 표 가격에서 또 경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저가 항공이 뜬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러니까 항공 운임을 계속 올릴 수는 좀 없는 상황인데 비용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마진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델타 항공이 다음 분기에는 적자 전환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항공이라는 산업 분야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니죠. 전 세계 모든 산업에 고유가 영향은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말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는 급등하는데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천천히 완만하게 오르면서 경기가 계속 하락을 띠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이제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잡고 있는 게 이제 2%예요.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현재 5%입니다. 그러면 목표치에 지금 막 한 2배 이상을 이렇게 상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가가 현재 이제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등하고 있는 거는 맞고, 이게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항공우님이 좀 크게 떨어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죠. 근데 항공우님이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다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뭐예요?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해 가지고 예상치를 상회해 버렸습니다. 아니, 일시적인 요인들이 소폭 이제 완화가 됐는데, 아니 어떻게 예상치를 상회했지 보니까 한 번 오르면 떨어지기 힘든 세부 항목이 다 오른 거예요. 식료품 가격, 임금, 임대료 이런 거. 특히 임금하고 임대료 앞에 이제 임자가 붙는, 한 번 오르면 진짜 떨어지기 힘든, 누구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진짜 배기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이거는 사실 건드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지금 계속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줄일 수는 없는데, 고임금 받던 사람은 그럼 더 임금 인상폭이 크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의 임금 인상이 있어도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0% 인상해봤자 10만 원 더 받습니다. 근데 1000만 원 받던 사람 임금이 10% 인상돼요. 그러면 100만 원을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에서 차이가 나고 빈부격차가 더 확대가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이제 사회복지 체제로 복지를 늘려서 좀 이제 부의 재분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공공 임대주택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뭐 부동산 이제 그 사유화를 조금 이렇게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관련 문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임대료가 오르는 것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를 사실 우리나라도 제대로 지금 대처를 못했고 못 잡은 것처럼 사실 뭐 전 세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아니 이 자본시장의 그냥 그 원리에 따라서, 기본 이제 어떤 그러한 자본시장 체제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 걸 뭐 어떻게 규제를 합니까? 그러면 뭐 전부 다 이제 공산주의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가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임금하고 임대료는 더 오를 텐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냐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은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그래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조일 알루미늄이 또 오늘 급등을 했어요. 오늘 16%까지 올랐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철강주, 뭐 포스코도 약간의 반등은 있긴 하지만, 철강석 가격은 최근에 또 이 중국 쪽에서 정부에서 이제 나서면서 좀 잡혔고, 반면에 알루미늄 가격은 또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막아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알루미늄도 사실 철강처럼 산업 전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럼 뭐예요? 또 인플레이션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막 좀 부각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연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아연. 그러니까 사실 철강에 가면요, 비철금속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연 관련해서 어제 좀 이제 좀 아연 가격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아연 가격이 어제 이제 4% 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비철금속 업체가 유럽 공장이 세 곳의 생산량을 최대 50%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었던 게, 중국도 지금 철강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 제품 물론이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를 중국에서도 원활하게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는 오죽할까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대란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독일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 비중이 거의 이제 4분의 1에 이르르는데 바람이 안 불었습니다. 이상기후로.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 다 날아간 거예요. 4분의 1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4분의 1이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급등한 거예요. 러시아의 천연가스 이제 장기 계약하자 막 그랬는데 러시아가 우리가 이전에 장기 계약하자니까 그때는 안 하고 싫어 안 해 그래버리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장기 계약을 왜 합니까? 그리고 지금 장기 계약을 한다 그러면 엄청 높은 가격에 할 겁니다. 그러면 유럽은 에너지 관련된 이 가격, 전기요금이 줄어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철강, 비철금속, 그 다음에 이 전기로 인해서 생산해내는 여러 이제 제조업들 같은 경우 전기요금의 이 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전기요금이 막 이제 뭐 대표적으로 OCI,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생산해서 똑같은 가격에 판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팔면 팔수록 적자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그 도매 요금이 700%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전기를 가지고 어떤 뭐 여러 이제 금속이나 비철금속을 만든다. 근데 한 원가의 한 30%, 뭐 차지를 한다 그러면은 30%의 7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단가가 2배 이상 오르는 꼴이에요. 그러면은 제품 가격을 2배 이상 갑자기 확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그 제품을 살까요? 안 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란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원전을 베이스로 해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내죠. 우리나라에서 셧다운된 적이 거의 없죠. 그쵸? 뭐 여름마다 이제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 이야기는 나왔지만 예비 전력마저 다 쓰고 나라 전체가 셧다운 된 적은 없어요. 유럽이나 지금 중국처럼.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절대 이거는 쉽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장기화로 그냥 고정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오늘 제목에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픽스 고정됐다. 요거는 이제 땅땅땅 쳐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러한 이슈들 때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데 철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연, 비철금속, 구리, 그리고 뭐 이제 반도체도 들어가죠. 근데 반도체 가격이야 최근에 디램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는 뭐 수요가 줄어들어서 떨어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전력난이 발생하고요. 어떤 IT 부품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IT 부품을 지금 생산이 중단이 됐잖아요. 공장이 셧다운 되면서.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게 필요하고 절실한데 문제는 전체적인 이제 생산량이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단계가 돼버린 거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가격도 반도체 더 팔 수 있는데 더 이제 못 파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어떤 지나친 약세는 마찬가지로 이 전력난 문제랑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이 좀 해소가 돼야 될 텐데 공급망이 지금 부족 사태가 해소가 되면 반도체도 급격하게 또 반등할지도 몰라요. 근데 뭐 좀 이제 다소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어저께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이 미국 행정부 백악관에서 우리 물류 대란을 해소해보자. 그래서 여러 이제 이 물류 관련된 기업들한테 좀 이제 양해를 구하고 24시간 긴급 체제로 가자. 몇 개월간? 3개월간. 근데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준 거예요. 이 물류 대란이 일시적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안에 끝날 거다. 한 달 안에 끝날 거다. 그러면 사실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맞죠. 근데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일시적인 시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3개월은 꽤 길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주식시장이 뭐 한 1년 뒤에 일을 미리 땡겨서 뭐 가치에 반영한다라고 해도 3개월 동안 계속 흔들릴 겁니다. 실적은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동안은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3개월 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신중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항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투자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투자를 못 하죠. 여러 이제 어떤 투자 의견을 종합을 해서 오케이 그럼 이거 뭐 숫자로 확인이 됐으니까 투자를 해도 되겠다. 그런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숫자로 이제 확인이 된 거는 인플레이션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이거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들이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어떤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확 꺾인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뭘로? 숫자나 어떤 실제로 이제 그 시장 조사를 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미국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뭐 금리 지표라든지가 굉장히 좀 안정화가 됐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지표들이 계속 안정화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어제 하루만 그렇게 안정화되고 또 오늘 난리 부르스를 친다, 난리를 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투자를 하셔야만 한다. 인플레이션 관련 수혜주에 투자를 안 하시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자리가 너무 좋은 게 역사상 최고가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55만원에서 뚫고 지금 가고 있는데 60만원 아래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2006년, 2007년도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붙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그냥 네버 스탑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한번 붙고 이게 좀 장기화 추세로 간다. 물론 이때는 뭐 중국이 이제 급격한 발전을 하면서 수요적인 부분이 컸는데, 지금은 수요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력난으로 인한 이 제품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그런 이제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좀 이제 마찬가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저 때만큼 사실 막 이렇게 진짜 막 한 10배 넘게 가고 그러긴 힘들겠죠. 예. 만원 중반이었던 기업이 20만원 넘게 갔으니 물론 이렇게는 좀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 뭐 30-40%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인플레이션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이제 이 뭐 OCI나 다른 이제 여타 중국 관련 수혜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붙으면 어차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니까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KCC 역시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좀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 KCC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주가 위치가 굉장히 좋죠. 한번 고점 돌파하고 지금 눌리면서 눌림목에서 다시 이제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N자 패턴이 정확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보셔도 실적이 정말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철강이랑 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같은 경우에 앞에서 이제 이 포스코를 보시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클라이막스를 찍고 이제 4분기에 이렇게 좀 하락할 것이다, 실적이 이제 꺾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KCC 같은 경우에는 4분기까지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시장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1, 2분기 뒤까지 내다본다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 철강 쪽보다는 이런 KCC 실리콘 쪽을 보시는 게 더 맞죠. 그렇죠? 시장에서는 실리콘은 앞으로 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철강석 가격, 그러니까 즉 이제 원자재 가격을 여러분들이 정말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 중국 실리콘 가격이 여전히 안 떨어지고 있어요. 뭐 이제 메탈 실리콘, 폴리 실리콘 이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철강석 가격이 이미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강석 같은 경우는 사실 업체들이 엄청 많죠. 근데 실리콘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실리콘 만들어 보세요 하면 그거 뭐지? 일단 실리콘이 뭐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실리콘은 어떤 재료로 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실리콘은 좀 고부가 가치고, 철강은 사실 뭐 그거 그냥 망치로 많이 두들기면 되는 거 아니? 그렇게 좀 쉽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철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그냥 심플하게 접근만 해봐도
이게 철강은 경쟁 업체가 많겠구나. 실제로 많죠. 그래서 중국에서 과잉 생산을 하면서 철강 업체들은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은 반면에 실리콘 생산해 내는 업체들은 몇 군데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 좀 더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 요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실리콘 업체, 그 다음에 아연 업체에 주목하자.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